야담 이야기. 명의. 옛날 옛적에 천수동이라 부르는 상간마을이 있었는데 70호가량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은 친형제 마냥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큰 부자도 없고 양반 상민의 구별도 심하지 않아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농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제일 큰 근심은 의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림병이 돈다 하면 아픈 곳을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부항을 붙이고 찜질을 하고 산신령에게 빌기까지 했습니다. 병이 중한 사람은 나귀에 싣고 의사를 찾아 100여리나 되는 데를 가다 거의 도중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한 해의 봄이었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려는 때에 동리의 장질부사가 돌아서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외동아들을 키워오면서 낙을 보려던 복돌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의 15이라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순박하고 영리하여 늘 동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둔 집에서는 사위를 삼았으면 해서 그를 눈바가 보았고 처녀들은 남편으로 섬겼으면 해서 은근히 눈을 팔았습니다. 복돌이는 동리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아버지까지 세상을 뜨자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의술을 배우고자 어머님 슬하를 떠나려 하옵니다. 어머니는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 내보낸 일 없는 외동아들을 내보내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복돌아, 내 생각이 좋기는 하다만 내 너를 내놓고 어이 산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가는 저희 마음도 한없이 아프옵니다. 하지만 동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터지옵니다. 어머님, 이 자식이 소원 성취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와요. 복돌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밤낮 15세를 걸어서 한외진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궁궐 같은 큰 절당이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절당에 정신이 팔려 절당을 우러러보는데 어디서 오는 길손인가요? 하는 소리가 귓전을 쳤습니다. 복돌이 돌아서 보니 동자가 우물가에 서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천수동이라는 데서 의술을 배우려고 노승을 찾아오는 길이다. 동자는 복돌의 손을 잡고 좋아서 퐁퐁 뛰었습니다. 아침에 스님께서 오늘 이때쯤 해서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며 저보고 여기서 손님을 기다리라 하였나이다. 어서 저를 따라가시지요. 복돌이는 스님이 앉아서 천지지설을 다하는 것으로 하여 경탄하며 동자를 따라 절당에 들어섰습니다. 절당에는 천지신명이 활불처럼 좌우에 앉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자는 얼마를 걸어가더니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청동화로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고 벽에는 천지신불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들 방이올시다. 예, 당치도 않은 소리 말아라. 나는 배우러 온 사람이다. 일락서산에 해가 지자 절당의 검은 장막이 내리 덮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복돌이는 그만 노곤의 자리에 눕자 깊은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왈카닥 문소리가 나는 바람에 복돌이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번쩍 뜨고 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괴물이 문에 버티고 섰는데 누런 이빨은 한 뼘도 더 되고 부릅뜬 눈은 사발만 하고 머리에는 한자나 되는 삼각뿔이 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꼼짝 못하고 괴물한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소원도 성취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워 이를 악물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사람이면 들어오고 괴물이면 죽기 전에 썩 물러가라. 복돌의 호령소리 절간에 쩌렁쩌렁 울리자 괴물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쉬었습니다. 기실 이런 괴물이 복돌의 눈앞에 나타나게 한 것은 절당 스님이 복돌의 담략을 알아보려 조화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조화를 부려 복돌이가 든 방에 이튿날에는 백호가 으르렁거렸고 그 다음날에는 통나무 같은 구렁이가 들어와 복돌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사람이 한 번 낫다, 한 번 죽지, 2번 죽겠나 하고 사생결단하였습니다. 하여 그는 끝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스님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듣거라. 내 사생결단하고 의술을 배우려 하니 내 오늘부터 너를 제자로 삼고 의술을 가르치리라. 백골람방이옵니다.
복돌이 절을 하니 스님은 복돌에게 의서 한 권을 내주며 보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이는 주야 불문하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광음이 화살과도 같아서 복돌이가 절당에 와서 의수를 배운 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새 복돌이는 의서 9권을 떼고 이제 반년이면 뗄 의서 1권이 남았습니다. 복돌이 생각해보니 이만하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는 상 싶었습니다. 게다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여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복돌이는 스님을 찾아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이 깜짝 놀라 어인일이냐고 하며 가지 말고 더 의서를 배우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스님께 절하고 절당을 나섰습니다.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리라. 스님은 복돌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복돌이가 고향 마을에 와보니 고향도 변하고 자기 또래들도 장가를 가서 슬아의 아이 2-3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순이 됐지만 정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립던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젠 너를 보았으니 죽어도 원이 없다. 헌데 이 애야, 넌 왜 10년을 채우지 않고 왔느냐? 이 애미는 어쩐지 내 뒷일이 걱정되는구나. 복돌이가 의서를 배우고 왔다는 말을 듣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반갑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나서 자란 고장에 오자 산에 들어나가 약재를 캐다가 병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의서를 어떻게나 잘 배웠던지 그의 손이 가고 그가 지어준 약만 먹으면 칠성판에 오른다던 병도 다 떨어졌습니다. 복돌이는 명의가 되어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천수동은 그가 오자부터 병 없는 동리로 세상에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는 병 보러 갔다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종일 지치고 지친 그는 저녁술을 놓자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헌데 갑자기 뜰악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 난 복돌이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뜰악에는 적다마와 백마가 가지런히 서 있는데 복돌이를 보자 읍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생사를 다투기에 선생님의 조남을 듣고 찾아왔으니 왕림하시와 저희 어머니 병을 봐주시면 원이 없겠소이다. 복돌이는 백마를 타고 적다마를 탄 장수를 따랐습니다. 말은 뜰악을 나서자 화살같이 내달았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동틀 무렵이 되니 기와집이 즐비하게 선 한 동리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장순의 집에선 인간세에선 볼 수 없던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복돌이를 대접하였습니다. 상을 물리자 장수가 복돌에게 절하고는 딱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을 직접 대면하여 진맥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대뜸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시면 장군께서 모친님 손목에 실을 매놓고 실끝을 내 방까지 가져오십시오. 장수는 복돌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복돌의 실끝을 잡고 진맥을 하니 삼액이 나왔습니다. 복돌의 낯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절당에 가서 의서를 배울 때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복돌의 귓전에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리라. 하던 스님의 말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작심했습니다. 복돌이는 자기 국리를 다하고는 장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 병을 고치자면 100날이 걸려야 하는데 생쌀 100근, 물 100근, 황초 600대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찾기 전에는 누구도 내 방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옵니다.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장군님의 모친님을 구할 길이 없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부터 복돌이는 출입문을 봉하고 생식을 하면서 방 안에 제상을 차려놓고 황초불 3대를 켜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를 드린 지 90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복돌이 어슴풀에 잠들었는데 꿈에 스님이 찾아와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 소행을 보면 내버려 두겠다만 너의 지성이 지극하게 너를 구한다. 그 병을 고치자면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처방을 두고 가니 그리 알아라. 꿈에서 깨니 스님은 없는데
제상에는 처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스님을 부르며 절을 했습니다. 날이 새니 100일이 다 찼습니다. 복돌이는 방안을 깨끗이 거두고 장수를 불렀습니다. 사흘 내로 흰개 1000마리를 구해 오십시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장수는 복돌의 분부대로 흰개 1000마리를 구해왔습니다. 복돌이는 장수를 보고 개를 잡아 여차여차하고 장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장수는 명의의 부탁대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병자에게 그 약을 먹이며 하루 삼시 그 약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환자는 반나절이나 뱀을 누웠습니다. 보름이 지나니 장수 모친의 병은 돌리기 시작하여 전신에 확이 돌고 음식도 맛이 나게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집에 돌아가려고 장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젠 집에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친님 모시고 잘 사시옵소서. 은혜만극인데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나이다. 복돌이는 장수와 함께 말을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복돌이는 의서를 채 배우지 못한 자기를 후회하며 더욱 힘써 배우지 못한 의서를 배워가며 한평생 동네방네 다니면서 병을 보아주어 만백성들의 칭찬을 받더라 합니다. 내겐 너무 가벼운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지주의 땅에서 농노로 일하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부인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여서 잠시도 생각이 난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인 때문에 농부는 늘 골치가 아픈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농부는 그래도 이 부인을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부인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그도 영 탐탁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요즘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응? 그걸 자네가 어찌하는가? 내 엉덩이를 언제 봤는가? 아니, 재수 씨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아유, 많이 큰가? 자네 엉덩이가 3개가 되었다던데. 그걸 또 그새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인가? 아유 세상에, 어제 난 종기가 채 곪기도 전에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농부의 종기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 농부는 부인의 가벼운 입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농부는 곧 부인에게 갔습니다. 아니 여보, 어머, 당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내 엉덩이에 난 종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오? 왜 자꾸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 이 말이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당신 엉덩이에 난 종기가 너무 아파 보이고 걱정돼서 혹시 빨리 종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저는 그저 당신이 빨리 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화나셨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건데. 부인은 화를 내려는 농부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 착한 농부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니 그렇구만.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은 웬만하면 우리끼리 잘 해결합시다. 세상에,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했군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자자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아니 우리 부인이 날 위해 그런 것인데 내가 몰라줬구만. 서방님. 농부는 울먹거리는 부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뭔가 땅땅하며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웬 항아리가? 농부는 항아리를 땅속에서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항아리 안에는 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이 수천 냥은 돼 보이는데 이게 무슨, 야, 횡재했구나, 횡재야. 농부는 크게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농노의 신분이었으므로 만약 이 사실을 이 땅의 관리인이나 지주가 알게 된다면 이 돈을 다 뺏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부는 황급히 항아리를 집에 가져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하게 숨기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어쩌나? 이럴 때 남들은 자기 부인하고 어려운 일에 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런다던데 나는 이것을 이 부인한테 얘기했다가는 순식간에 내가 이 돈 항아리를 주운 걸 온 마을에 다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끝내는 관리인이나 지주 어르신 귀에까지 들어갈 게 뻔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농부는 혼자 끙끙대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돈을 그냥 숨겨두는 것도 숨겨두는 것인데 괜히 부인에게 들켰다간 그날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게 뻔한 일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간 농부가 무릎을 탁 치더니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몹시 좋아하다가 바로 시장에 나가서 강냉이 한 봉지와 토끼를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꺼낸 뒤에는 그물 속에 물고기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토끼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숲으로 넘어가 나무 사이에 잡은 물고기들을 흩뜨려 놓고 강냉이는 배나무 가지에 잘 뿌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농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고 농부와 부인은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인 오늘 밥이 아주 맛있는데 역시 당신 솜씨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 밥이랑 반찬 좀 더 주시오. 오늘 점심은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겠소. 그리고 부인,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숲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건 어떻소? 농부의 말에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 아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숲에서 물고기를 잡다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놀리다니? 그렇지 않소. 이렇게나 맛있는 밥과 반찬을 대접해주는 부인에게 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그런데 부인 표정을 보니 정말 소문도 못 들어본 모양이구려. 그 버섯처럼 물고기가 생겨난다는 신기한 숲에 대해서 말이오. 네, 전혀요. 그럼 잘 됐군. 오늘 당신에게 내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리다. 이 농부의 말이 부인은 못 믿어왔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이 부인은 농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숲에 도착하니 정말 나무 사이에서 물고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옆에서 놀라하는 부인의 표정을 보던 농부는 태연한 척 물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아이 부인 뭘 그렇게 놀라는 거요? 물고기는 이제 거의 다 주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냇가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가 잘 걸렸는지 가서 봅시다. 네, 뭐라고요? 그물에 토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당신 이 숲에 오기 전에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와서 이 숲속의 물고기를 직접 보지 않으셨소? 여하튼 잠자코 이 남편만 믿고 따라와 보시오. 네, 그렇게 두 사람이 냇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배나무에서 강냉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저기 배나무에 달려있는 게 강냉이 맞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저건 강냉이가 맞기는 한데 배나무에 열린 게 아니라 강냉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숲을 지나다가 강냉이 비를 배나무 위에 뿌려서 저렇게 된 것이라오. 강냉이 구름에 강냉이 비요? 그게 도대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도 모른 채 뭔가에 홀린 듯 남편이 가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냇가에 도착했고 농부가 미리 놔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안에는 정말로 토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숲속에는 물고기에, 배나무에는 강냉이, 그리고 그물에는 토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뿐이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부인은 멍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고 남편은 속으로 킥킥대면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 뭐 벌써부터 그렇게 놀란 표정을 하나? 아직 큰 게 남았는데 우리 집에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남아 있소이다. 뭐라고요? 아직 뭐가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라니, 우리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해줘 보세요. 남편은 이제 이 부인의 반응을 거의 즐기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말이오. 우리 집에 바로 정말 많은 돈이 담긴 항아리가 있소이다. 돈 말이오. 돈이라고요? 집에요? 아니 그럴 수가, 그게 가장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돈이 많이 있다니. 아니 그럼 매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돈 항아리부터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세상에 돈이라니. 에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와서 재미난 구경도 하고 살림욕도 즐기고 괜찮지 않았소? 아이 그리고 원래 진짜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 아니겠소? 자자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돈 항아리 보여주겠소. 네, 빨리 가봐요.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두 사람은 물고기와 강냉이 그리고 토끼를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집에 가자마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내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우리 이제 정말 부자예요. 그죠?
여보 그런 거죠? 부인은 손뼉을 치며 몹시 기뻐했고 남편도 기뻐하는 부인을 보며 흐뭇해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오. 그런데 부인 이 사실이 관리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우린 이 돈을 전부 뺏기고 이런 큰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숨겨놨으니까 벌까지 받게 될 것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 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요, 부인 정말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이 알아야 됩니다. 명심하시오. 농부는 부인에게 재차 강조했고 부인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여보? 잠시만 보고 올게요. 부인의 말에 이 남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만둬요. 나갈 필요 없소. 아이 그래도 이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만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집 밖으로 나가려는 부인을 이 남편 농부는 재차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알려주겠소. 지금 밖에 소동은 이 관리인이 지주님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쫓겨나는 소리란 말이오. 아마 새 관리인이 올 것이오. 농부는 지어낸 말로 밖으로 나가려는 부인을 진정시켰고 후로 일주일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부인도 어디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 부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꿈 같은 일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언제까지고 잠자코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잠깐 일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이 집에 반찬을 나눠주러 이웃집 여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생, 요즘 왜 이렇게 밖에를 안 나와? 자, 이거 나물 좀 먹어봐. 아주 그냥 팍팍 잘 묻혀줬어. 세상에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아유, 고소한 냄새. 아니, 그런데 뭔 일이 있는 거야? 왜 요즘 안 나오는 거야? 동생 안 나와서 내가 재미가 없어. 이웃집 여자의 물음에 부인의 코가 벌렁거렸고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어이, 동생 뭐가 있구만? 거 뭐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있구만? 딱 그럴 때 나오는 표정 아닌가? 응, 아유 맞아요. 역시 언니 눈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언니는 못 속여 못 속여. 정말 뭔데? 아유 우리 언니가 이렇게 눈치를 채버렸으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 대신 언니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유, 그럼. 나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게.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인제 자네가 언니. 내가 동생 할 게 뭔데? 그래, 궁금하니깐 거 빨리 말해보더라고. 그게 말이에요. 아유 말을 할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 아유, 빨리 좀 말해봐. 응, 나도 벌렁벌렁 거리네 정말. 네, 그게 말이에요. 있잖아요. 부인은 결국 집안의 돈 항아리 이야기를 이웃집 여자에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이웃집 여자는 몹시 놀라하였고 부인은 절대로 비밀이라고 신신당부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이 부인 다음으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웃집 여자였습니다. 이웃집 여자는 곧장 또 다른 이웃에게 나무를 나눠주러 갔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니 역시나 절대로 비밀이라고 당신만 알아두라면서 들은 내용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게 된 이야기가 점점 온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속도는 엄청났고 순식간에 농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봐, 자네 집에 돈 항아리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무슨, 아닙니다. 우리 집에 돈 항아리가 왜 있겠어요? 고추장, 된장 항아리도 하나 없는데 그랬으면 제가 진즉에 이 마을을 떴지. 왜 이러고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하긴 그건 그렇지. 아니, 왜 이런 소리가 소문이 장난하냐? 지금 뭐라고요? 그렇게 잘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인에게 심한 말을 하며 이 부인을 혼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이해치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비밀을 이야기하면 비밀이 아니게 되지. 그게 어떻게 비밀이란 말이오? 아니 제가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깐요. 그럼 비밀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유 답답해라. 아유 부인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내가 못 살겠소. 제가 답답해요. 저랑 못 살겠다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어쩜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말해버리겠어요. 다 폭로하겠다고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말 아무나 붙잡고 집에 있는 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농부는 이 관리인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농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밭에서 돈 항아리를 발견했다는데 정말인가? 예, 아닙니다. 나으리. 돈 항아리라뇨.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아니 이야기가 너의 부인의 입에서 나왔는데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예 아닙니다. 나으리. 그것이 분명 제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일 테지만 그런 이상한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제 부인이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또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뭐 그래 그런 병이 있어.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여봐라 이자의 부인을 데려오거라. 이윽고 부인이 불려왔고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묻겠다. 너의 남편이 돈 항아리를 발견한 게 사실이냐? 예, 나으리, 사실입니다. 부인의 대답에 관리인은 농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자네 이래도 발뺌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사실이 아닙니다. 저게 다 병 때문에 저렇습니다. 지금 제 부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 언제 돈 항아리를 처음 봤는지 물어봐 보십시오. 관리인은 표정을 찌푸리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 항아리를 본 게 언제였느냐? 언제였냐고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숲속에서 물고기를 주워온 날이었어요. 부인의 말에 이 관리인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상한 숲에서 물고기를 주워와? 그게 뭔 소리인가? 계속해 보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강냉이 비를 맞은 배나무에서 강냉이를 따왔고, 그리고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어서 그것도 챙겼었습니다. 이거 뭔가 말이 점점 이상한데? 또 더 할 말이 남았느냐? 제 남편이 어이없게도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그날 밤 관리인께서는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쫓겨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 관리인이 오셨을 거라고 했는데 어찌 되는 거지? 뭐라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쫓겨? 그게 무슨 말이냐? 나으리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리인 나리께서 지주님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주민들에게 몰매를 얻어맞으며 쫓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다녀? 참으로 무례하구만. 여봐라고 아무도 없느냐? 이 여자를 지금 당장. 그때 재빨리 농부가 관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불쌍한 부인이 이런 중병에 걸려서 나리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인을 잘 돌봤어야 하는데 저를 벌하시고 불쌍한 제 부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관리인은 벌을 주려 했으나 병에 걸렸다는 부인의 심각한 상태를 보아하니 딱한 마음도 들고 또 이 농부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이내 화났던 마음도 수그러졌습니다. 내 원래는 너희 부부에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 요상한 병에 걸린 사정이 아주 딱하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울며 애원하니 이번만은 너희 부부를 용서해 줄 것이야.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빨리 몹쓸 병을 치료하거라. 관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농부는 아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농부는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크게 한숨을 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농부의 모습을 본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관리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지 않소.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당신은 거기서 스스로 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오. 그런 것이오. 알겠소. 덕분에 돈 항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관리인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부인 덕분이오. 예, 제가요? 그렇소.
당신 덕에 큰 돈을 지켜냈으니 돈은 이제 다 당신 것이오.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어머나 세상에, 아이 제가 그리 기특한 일을 하다니. 아이 그럼 뭐 제가 가지는 게 맞겠지만, 하지만 어찌 혼자만 가지겠어요. 당신도 가끔 좀 드릴게요. 아이 고맙소. 앞으로 내 당신에게 더 잘하리다. 당신이 많은 돈을 지켜줬으니 말이오.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오. 어머 세상에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부인 앞으로는 말이오. 입을 항상 조심하시오.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일도 또 실수를 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거요. 그 내가 누구 때문에 관리인 놈 앞에서 울고불고 무릎 꿇고 애원했겠소. 다 우리 사랑하는 부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는 입을 무겁게 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하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에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사실 제가 당신과의 비밀을 말해버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당신에게. 부인 다 이해하오. 그럴 수 있어. 이해하오.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될 일이오. 다 잘 넘어가지 않았소. 우리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도 앞으로는 정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부인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그런 부인을 안아주고 잘 달래주었습니다.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고 숨겨둔 돈도 사람들 몰래 조금씩 내어 요긴한 곳에 티가 나지 않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입을 가벼이 놀리면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뒤부터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집안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에게서 돈 항아리 사건은 완전히 잊혀졌으며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고 농노가 아니라 어엿한 자유민이 되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과부는 정말 아파요 아파. 그리 멀지 않은 예전에 9살의 부사가 된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도항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도항은 4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더니 9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동래부 부사로 부임되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원님이 죄꼬만 코올리게 아인지라 이방과 형방 등 문무관원들이 모두 업수이 보고 공무에 태만하면서 매일 질창치듯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방은 소년부사를 제일 깔보면서 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은 행실도 좋지 못해서 아녀자나 젊은 과부들한테 찍접대는데 지나가는 과부의 엉덩이를 뒤에 몰래 가서 발로 차고 도망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넘어지면서 정말 아파요 아파라며 그만하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건만 소년부사는 모르는 척 내버려두고 송사가 있으면 말로 할 건 말로 하고 글로 쓸 건 글로 써서 잠깐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딱 갈라 처리하는 데서 문무관원들은 물론 백성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내가 알면 얼마를 알며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랴 싶어 하루는 매사냥꾼을 불러서 원님한테 매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소지를 올려라 하고 시켰습니다. 소지를 받아본 소년부사는 즉석에 붓을 들어 매는 청산의 물건이라 청산에서 얻었다가 청산에서 잃었으니 청산더러 물어봐라. 만약 청산이 대답이 없거든 청산을 결박지어 대령케 하라. 고 썼습니다. 이방이 보고서 소년부사의 뛰어난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은 고를 짜고 짜던 끝에 또 동네범사라는 절에 중을 시켜 회오리 바람에 쓰고 다니던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중에 원정을 듣고 난 소년부사는 대사님께서 끈은 든든하게 하지 않아서 끈이 끊어져 잃어먹었겠구려.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님 끈은 든든히 했건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사옵니다. 그게 정말이겠나? 예, 소승이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이 없지? 그럼 나가서 기다려라.
소년부사는 이렇게 중을 내보내고 이윽토록 골똘히 생각하더니 여봐라. 하고 아전을 불렀습니다. 지체 말고 앞강에 가서 사공들만 데려오너라. 이방과 문무관원들은 갓을 찾아달라는데 사공을 불러다간 뭘 할까? 하며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아전이 사공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또님의 분부대로 사공이 대령했나이다. 사공은 들이시오. 배가 남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남풍이 불면 배는 어떻게 가야 하오? 원님의 물음이라 사공은 돛을 어떻게 달면 돌아서 간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럼 배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북풍이 불어서 남쪽으로 밀려가면 어떻게 하오? 그럴 때면 새바람에 돛을 어떻게 달면 배가 돌아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건대 바람이 아니면 만경창파를 못 다니는 배가 회오리 바람에 파손당할 때도 있느냐? 사공은 이번에도 무슨 바람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주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돛을 미쳐 내리지 못하면 배가 파손되거나 엎어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람을 일으키는 건 말짱 너희들의 조화로구나. 소년부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공들은 대꾸를 못했습니다. 사공 듣거라. 법무사 대사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다니 필경 바람을 좌우지하는 너희들의 작간이라 너희들이 물어주어야겠다. 그러니 한 사람은 토기점에 가서 바람에 다시는 날려가지 않도록 좀 묵직하게 굴갓 하나를 해오너라. 그런데 그 중이 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니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게 대못을 박도록 구멍 둘을 뚫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야장간에 가서 못 두 개를 쳐오되 작으면 빠질 테니 큼직하고 길쭉하게 쳐오너라. 언제나 도적이 발이 저리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의 잔등에서는 식은땀이 소리 없이 줄줄 흘러 발뒤축을 적시었습니다. 사또의 뜻을 알게 된 사공들은 신바람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굴갓과 대못 두 개를 해왔습니다. 굴갓 잃어먹고 상소한 중놈을 불러들여라. 중놈이 원님 앞에 꿇어앉자 소년부사는 굴갓을 찾을 수 없어. 새로 하나 해왔으니 한번 써봐라. 하고 영을 내렸습니다. 중놈이 흙으로 만든 굴갓을 보고 낮이 백지장이 되어 망설이자 두 라졸이 접어들어서 중에 머리에다 씌우니 중놈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옴츠러들었습니다. 아까 저 중놈이 말하기를 갓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고 했으니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라. 나졸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다가서자 리방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한 중놈은 얼굴빛이 숯검댕이가 되어 눈물을 잘잘 쏟으며 사또님, 소승이 죽을 죄를 졌사오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실직 고하겠나이다. 하고 빌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아뢰어라. 사실은 이방 나으리가 소승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서 행하지 않으면 목을 낮추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하, 에익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남의 말을 고지 듣고 망동하는 중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나의 한팔인 이방이 그렇게 시킬 리도 만무한 일이 없으리라. 여봐라. 저놈이 본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곤장 열매를 안 낀 다음 토기골 갓과 값은 물론 사공들의 하루 품삯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여라. 그제서야 사공과 나졸들은 소년부사의 지혜와 살이 밝은 처사에 감복되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찬송하였습니다. 오직 이방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년부사는 이방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없을 뿐 아니라 견눈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방은 버릇을 못 고치고 소년부사가 자기를 무서워서 어쩌지 못한다고 여기며 여전히 소년부사를 깔보고 헐뜯는지라 소년부사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아바이, 이방아바이. 사또님 부르셨습니까? 저 밭에 가서 수수장 한 대만 끊어다 주게. 건대 이방이 수수대를 들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보면 또 원님이 장난한다고 할 테니 아무도 모르게 소매 안에다 감춰 가지고 오되 끊지는 말고 그대로 갖다 주게. 이방의 생각에는 소년부사가 새 장을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밭에 나가 긴 수수대를 베었으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토막 끊어서 팔소매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끊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출 재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끊었습니다. 엥, 그것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해? 이방은 전내 나는 소년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서 볼 부은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긴 걸 어떻게 소매 속에다 감춥니까? 사또님께서 한번 넣어보시오.
뭐시라고? 여봐라. 예잇. 어서 저놈을 결박지어라. 사또의 명이라 형방과 집장사령이 나서서 이방을 묶어 꿇어앉혔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알만하냐? 1년 자란 수수장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하는 주제에 9회나 자란 나를 내 손 안에 넣겠다고? 고연놈, 그만큼 깨우쳐 주었는데도 속위의 경일끼니 누구를 원망할 소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후 이방은 아녀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 달간 큰 길에 서서 지나가는 아녀자만 보면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절을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문무관원들은 원님 앞에서 더는 거짓말을 못했으며 공무에 게으른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총명한 소년부사는 조정의 무능과 양반 나으리들의 못된 행실을 여지없이 밝히고 사정없이 처리한 데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거듭되는 모함과 밀고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리어 멀고 먼 함경북도로 정배살이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어린 원님의 하나였던 소년부사 이두왕의 이름을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망고의 길이 빛날 슬기로운 그의 지혜와 업적 많은 민간에 뿌리박고 대대를 이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님이 된 머슴, 처녀와 하룻밤을 보낸 후 아주 먼 옛날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녁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는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의원으로 실려가는가 하면 갑자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고을로 부임이 된 원님들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자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 보상을 내릴 것이니 고을로 떠날 원을 찾거라. 임금의 걱정도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을을 관리해야 할 원님을 보낼 수 없으니 골칫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고을로 갈 수 있는 원님을 찾았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고을에 가기만 하면 원을 시켜주겠다. 각 마을에는 방이 걸렸습니다. 이미 고을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 있던 터라 조건 없이 고을에 원님을 시켜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고을의 원님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사내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생김이며 골격까지. 임금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개댁 머슴으로 살던 돌쇠이옵니다. 머슴은 하고 있는 일 역시 평범한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겁이 나지 않느냐? 고을의 원님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머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담이 커서 동네에서 겁이 없다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를 원으로 보내겠노라. 임금은 고민 없이 그를 고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슴은 원님이 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알려진 고을로 찾았습니다. 고을로 찾은 머슴, 아니 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전과 사령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하로 모시겠습니다. 머슴은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우에 원님이 되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아에 도착한 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관아는 쑥대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엉망진창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풀들이 우거져 있고 처마에는 거미줄이 자욱하게 쳐져 있어 흉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님을 마중 나왔던 아전과 사령은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잠시라도 관아에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되고자 했으니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원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나마 몸을 뉘이고 생활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나자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근처 주막에 들려 달고기로 요기를 하고는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관아로 돌아가는 길, 주막에서 자신을 걱정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하나 같이 원님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별일이 없을 겁니다. 단언을 하고 원님은 혼자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관아에 남은 원님은 방에 촛불을 켜고 홀로 앉았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혼자 있으려니 두려움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해도 무서워서인지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원님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몸이 반응할 때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며 바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장지문이 벌컥하고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으로는 찬바람이 휙하고 불어오더니 켜져 있던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방하는 곳 어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방이 컴컴한해졌지만 원님은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몸을 움직였다가 무슨 병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방 안으로 여자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다가 소리를 내어서 오열을 하는가 싶더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것인가 싶어 가만히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이 덜컹거리는 것이 누군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원님은 목청을 높여 말을 했습니다. 문은 계속해서 흔들거리는데 대꾸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거라. 원님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원님의 호통 소리에 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눈이 흐릿해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입가에는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벌써 기절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워낙에 담이 컸던 원님이기에 앞에 있는 하얀 소복의 처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인 것이냐? 원님의 말에 처녀는 갑자기 넙죽 절을 올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은 아니옵니다. 헌데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얘기를 해보거라. 원님은 당당하게 앞에 있는 처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디 이 고을의 사람이온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청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청 사령 아무개가 제게 못된 짓을 하려다가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저를 죽여 뒷산 고목나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도 원통하게 죽은지라 저승도 가지 못하고 원님에게 이 억울함을 알리려 새로 원님이 올 때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님들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의 흉한 몰골에 그만 처녀 귀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계속해보거라. 오늘에서야 담이 큰 원님을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님께서는 부디 저를 죽인 자를 잡아 벌을 주시고 저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원님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처녀 귀신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을 들어주마. 원님이 대답을 하자 처녀는 다시 넙죽절을 하고는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관청 사람들은 당연히 원님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들 왔는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원님을 보고 관청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원님은 그날 바로 처녀에게 얘기 들은 관청 사령 아무개를 불러놓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사령 아무개는 이미 원님이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까닭에 자신의 죄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관청 사령을 옥에 가두고 그에게 들은 고목나무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처녀 시신을 꺼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후이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처녀 귀신의 혼을 풀어줬기 때문이었는지 그 뒤로 관아에는 귀신이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귀신으로 남아 한을 풀려고 했을까요? 다행히도 담이 큰 원님을 만나 한을 풀었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뉴스를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다니고 피의자가 당당하게 다니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좋은 형제에게 어여쁜 새색시가.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내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물에 씻어보니 신우런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 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신만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 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혹사시며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나눈 형제인데 형제 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형 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 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 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짓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 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역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영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영에 오른 동생은 영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금덩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 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새벽해야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잠들었을 때 형 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 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미처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 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 철돌이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 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 같이 변하였었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기를 돌아다녔으며 등진군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영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영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 내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도끼를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도끼가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도끼는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 토막으로 꽃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가삼간집 두 채를 짓고 소와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